국내로 돌아와서 다시 이제 정치권 이슈를 하나하나 만나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려진 인물은 아닙니다. 금융감독원장 후보자로 발표된 바로 이찬진 변호사. 이재명 대통령과는 사법연수원 18기 동기고요. 꽤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막역한 사이인 건 알겠는데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과 금전 거래를 한 사실이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같은 경우에는 어제 공개된 이재명 대통령이 재산 신고에서 근저당 관련해가지고 5억을 빌려줬다 만다 이런 의혹까지 있는 분이거든요. 네. 이런 사람이 과연 정부의 어떤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될 수 있겠는가? 네. 결국 이제 이게 한쪽으로 경도된 인사라고밖에 평가를 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동기이기도 하고 대북송금, 이재명 대통령의 대북송금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을 변호했던 이력도 있습니다. 국정기획위원회 사회 1분과장, 인수위격이 국정기획위도 들어가면서 여러 입김들을 이제 금융 쪽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좀 있었는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최성 평론가님, 네. 저 이번에 이거 처음 알았는데 네. 이찬진 후보자가 2019년에 네. 이재명 대통령에게 분당 아파트를 담보로 잡고 5억 원을 빌려준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저도 좀 의아해요. 그 당시 이재명 대통령의 재산을 보면요. 예. 본인 명의로 예금 11억, 배우자 명의로 예금 2억 9천인가 있어서 거의 한 14억 원에 가까운 현금이 있었어요. 예. 그 현금성 자산을 14억 가까이 보유한 분이 왜 친구로부터 물론 이자는 줬다고 합니다. 근데 왜 5억 원이라는 그 거액을 빌렸을까? 이제 추론해고 보면 그때 이제 공직선거법 그 위반으로 이제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예. 여러 가지 어려운 처지에 혹시 급하게 쓸 목돈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저도 추론을 합니다만 어쨌든 돈은 필요할 수 있었지만 근데 본인이 충분히 14억 정도의 돈을 보유하고 있었는데 왜 가까운 사람이니까 이제 편안하게 빌렸다 하더라도 전 그래서 이 부분은 혹시라도 대가성은 없었어요. 왜냐하면 두 분 다 변호사이기 때문에 예. 법적으로는 소득세 신고라든가 아주 깔끔하게 처리를 했다 하더라고요. 예. 아무래도 변호사들이니까 여기에 대한 그 법적인 그런 조항들이 지켰겠죠.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는 클리어됐다고 하지만 이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상식의 선이나 규범의 선에서 봤을 때 이게 상식적이지도 않고 납득이 되지도 않아요. 그래서 예. 그런 측면에서 어쨌든 돈은 갚았다니까 끝났는데 그러저러한 이유들이 지금 사실 이 정부의 코스피 5천의 시대 중요한 금융위원장 이 자리에 예. 여기에 그 금감원장 자리에 저렇게 오히려 그쪽엔 정통하지 않아도 오히려 그 법조에 정통하는 분을 앉혀놓은 것은 혹시나 대가성이나 보훈이 아닌가 이런 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사실 전 꽤 오래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저 부분은 사실상 굉장히 보현직 대통령이라 설명을 하지 않겠지만 상당히 많은 국민들의 눈높이에 봤을 때 납득이 되지 않는 동거래입니다. 장현주 변호사님, 네. 이게 보통 이게 보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당시 주택담보금리보다 높은 수준으로 이자를 받았다는 건 이자를 많이 쳐준 거잖아요. 5억을 빌리고 네. 친구한테 이제 막역한 사이한테. 근데 보통 이제 금리가 더 낮다면 은행에 빌리는 게 대체적이고 이게 보니까 2019년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당시 친형 강제 입원 관련 항소심 당선 무효용을 받은 이유라서 이찬진 후보자에게는 조금 더 어려웠을 때 해줬다라고 하는데 어려웠을 때 해준 거와 이자를 또 많이 받은 게 좀 상식적으로 이제 연결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글쎄요, 이자를 사실 그 당시에 금리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으로 받았다라고 하는데 어느 정도로 높이 받았는지 이런 부분까지는 구체적으로 확인을 좀 해봐야 알 수 있는 이야기 같긴 합니다. 다만 2019년도에 이재명 당시 지사가 사실 예. 항소심에서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을 때만 하더라도요. 예. 당시 이재명 지사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이 판결이 그대로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정치적으로 봤을 때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예. 상당히 위기일 수밖에 없는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했거든요. 그럼에도 아마도 연수원 동기였고 그 전부터 왕래가 있었기 때문에 예. 관련해서 돈을 빌리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수 있었던 것 같고 관련해서 이자도 분명히 지급한 것이고 종소세 신고까지 다 마쳤다라고 하니까 저는 이렇게 투명하게 거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이제 와서 이분이 금감원장이 지정이 되고 나니까 또다시 문제를
삼는 것 자체는 좀 정치 공세성 측면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사실 거래 자체가 뭐 법적으로도 문제가 없고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특히 세금까지도 모두 다 문제에 있어서 깔끔하게 처리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사실 사인 간에 뭐 채권 채무가 있었던 것 이것만 가지고 뭐 비난하거나 하기는 어렵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뭐 이제 다만 아까 최정 평론가 말씀은 뭐 금전 거래를 좀 나와서 보은성 인사 아니냐라고 비판을 하셨고 이런 것 같아요. 초창기 이제 뭐 실용 인선 이재명 대통령이 보수 쪽 인사도 이제 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농림부 장관했던 송미경 장관도 다시 유임시키고 실용 인선 아니냐는 평가들이 좀 많았었는데 박성훈 비서관님, 여기 그러게 이제 금전 거래야 뭐 일단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니까 일단 그렇다면 접어두더라도 이찬진 금융원장 후보자 선거법과 대북송금 이거 변호했던 사람 아니냐? 대통령실에 3명 그리고 법제처장,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도 대장동 변호사, 조상호 변호사. 다음 화면도 볼게요. 그리고 당대표 시절에 어찌됐건 이 대장동, 대북송금 그리고 이 변호인들이 대거 또 의정활동, 국회에 입성했기 때문에 한 10여 명이 되면 이게 여의도 국회든 정부든 다 보은성 인사 혹은 이재명 대통령의 뭐 마음의 빚을 공직으로 준 거냐는 비판, 야당 비판도 있어요. 근데 일단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이재명 대통령에게 법률적인 어떤 조력을 했다라는 이유로 공직에 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기회면에서 역차별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어떤 전문성이라든지 정책과 관련해서 유관 분야의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어떤 전문성의 측면에서 조금 더 따져봐야 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기준이 아닌가라는 생각은 듭니다. 단순히 어떤 변호인을 했다라는 이유로 향후 뭐 5년간 이재명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을 수 없고 뭐 민주당과 관련한 일에 있어서도 예. 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 그거는 좀 개인에게 너무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언급해 주신 분들이 이재명 대통령의 변호인이기도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법적으로 법률적인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변호사 출신들이 많기 때문에 업무 수행 능력에 있어서 그 부분과 유관한 분야에 갔다라고 한다면 그것 자체로 변호를 맡았다는 것 자체로 문제를 삼을 수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 국회의원들도 있고요. 앞서 잠깐 지나갔던 앞선 그래픽 한번 다시 부탁드려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찬진 금융감독 후보자를 포함해서 여러 인물들이 이렇게 청문회 없는 요직에 대거 합류를 했기 때문에 뭐 사인간 거래라고 해도 금전 거래 관련 부분도 있고 일단 이재명 대통령의 이찬진 금감원장 뭐 야당에서는 뭐 제2의 이복현 금감원장, 전 금감원장처럼 전문성이 없는 사람을 꽂아내린 거 아니냐는 비판도 있어요. 근데 또 다른 논란의 인물, 어제 저희도 짚어봤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과거 발언들이 논란인데 오늘은 과거 한 매체와 진행했던 인터뷰가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국민주권정부가 꼭 성공하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이 있는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그 두려움이 더 크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어쨌든 최대한 현장을 찾아다니고 경청하고 소통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해볼 생각입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경력 대부분이 전교조 활동으로 장관이 된다면 대한민국 역사상 첫 전교조 출신 교육부 장관입니다. 통진당, 전교조, 민변, 그리고 대통령 변호인단까지 이 정부의 사전에는 국민통합이란 단어는 없습니다. 내 사람, 내 편 챙기기는 끝이 없습니다. 뭐 어제는 저희가 10월 26일을 탕탕지어려고 불렀다 썼다 지운 SNS 글과 철안함 폭침 음모설을 공유했다 이런 부분도 저희가 논란거리라고 만나봤었는데요. 구장구장. 네. 아이가 누군지 알려면 같이 목욕하고 몰래 자취방에 술도 먹어봐야 껴안고 잠도 자보고 해야 된다. 2003년 대전 지역 매체 인터뷰인데 이걸 두고 여러 감수성 문제를 지적하는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네. 뭐 10년 전 인터뷰긴 합니다만 지금 들어봐도 만약에 자신의 아이를 상대로 만약에 누군가가 저렇게 한다라면 예. 이 최교진 후보자는 동의할 수 있을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 굉장히 감수성이 예민하기 때문에 인격체로 대우하고 상대가 어떻게 느끼는지 그 기분까지 파악해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요즘 교육 현장에서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최규진 후보자가 10년 전 인터뷰긴 합니다만 지나치게 사적으로 이 친밀감을 위해서 목욕을 같이 한다든지 더더군다나 이 몰래 자취방에서 술도 함께 먹어봐야 된다, 뭐 껴안아봐야 된다 이런 이 신체 접촉까지 언급한 것은 이 부적절한 언급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앞으로 인사청문 과정에 저 생각이 지금도 변함이 없는지 그리고 변했다라면 어떻게 변했는지 이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이진숙 후보자의 낙마 이후 후임으로 교육부 장관 아이가 누군지 알려면 같이 목욕하고 이거 분명히 본인이 그 자취방에 술도 먹어봐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 취재는 나이스를 통해서 학생들을 산술평가하는 것에 문제점 지적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청문회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소상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다음 화면도 보겠습니다. 실제로 이 부분 그냥 공유만 한 건지 혹은 이거 오늘은 탕탕절 썼다 지운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부분 과거에 SNS의 논란거리들을 해명해야 될 텐데 잠시만요. 또 다른 얘기가 한 일부 보도를 통해서 전해졌는데 최규진 후보자가 지금 이제 특사로 이제 출소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2019년에 조국은 희생자다라는 글도 공유했고요. 제가 한번 몇 개 읽어보겠습니다. 동의한다라고 했고 조국 기자간담회를 보면 절박함을 느꼈다 라고 했습니다. 희생자 조국 또 나오는 건 못 피해. 물론 뭐 저건 2019년이고 장현주 변호사님 뭐 그 사이에 생각이 바뀌었을 수도 있고 혹은 당시에는 지금이야 대법원에 최종 유죄 확정 판결을 내린 조국 전 장관, 조국 전 대표이기 때문에 당시와 이제 6년 전 상황을 단순 비교하는 건 어렵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 같아요. 그럼 다름 아닌 교육부 장관이 될 사람이라면 입시 비리에 대해서는 조금 더 냉정하고 예민하게 받아들였어야 되는 과거 말들 아니냐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뭐 그런 비판이 당연히 나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일단 이 최 후보자에 대해서 예전에 했던 발언들 뭐 2013년, 뭐 2019년 또는 뭐 22년 전의 발언까지도 지금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예. 아마 최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을 거치면서 논란이 되는 발언들에 대해서 본인의 어떤 입장을 해명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사실 과거에 왜 그런 발언을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뭐 국민들께 소명을 하게 될 것이고 지금 현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까지도 청문회 과정에서 뭐 질의응답을 소상하게 한다라고 한다면 저는 얼마든지 국민 눈높이에 맞게 청문회 과정을 통과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청문회 과정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공세를 하는 것도 일단은 적절하지 않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이게 그냥 뭐 6년 전 글을 소환한다기보다 최근에 이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조국 전 대표에 대한 사면권을 두고 꽤 정책 공방이 있었는데 과거에 저런 글도 공유했다. 최규진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과거 SNS가 조금씩 더 논란이 확산되는 것 같습니다. 6위였습니다. 이찬진 금감원장 후보자와 교육부 장관 최규진 후보자 얘기요.